자, 187조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봤던 거야. 다시 한번 볼게요.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법률 규정에 의한 것들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근데 언제 등기해야 한다고 했냐면 처분 시에. 네 가지의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 상속이라는 건 뭘 대표하는 거냐면 포괄 승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은 특정 승계가, 특별 승계가 아니라 포괄적인 승계죠. 우리 첫 시간에 공부한 건데 포괄 승계는 상속 말고 또 뭐 있었어요? 포괄 유증. 포괄 유증 있었고 또 회사의 합병.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포괄 승계고요. 이건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갑이 사망을 해서 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속인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언제 취득한다는 거예요? 사망 시. 사망과 동시에 을은 등기하지 않아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근데 언제 등기하래요? 처분 시. 그러면 을이 이거를 병한테 팝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자기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해서 이전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국가가 뭐 상속세도 받고 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을이 자기가 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렇게 넘겨버렸다. 그럼 이 경우에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라고 물어보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그러니까 등기가 유효하려면 그 등기가 넘어갈 수 있는 실체관계가 있으면 유효라고 했죠. 실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돈 내고 샀잖아요. 그럼 이 등기도 유효한 거예요. 이건 전 시간에 봤던 뭐랑 같은 그림이죠? 중간 생략이랑. 아까 그림이 서 있었는데 이건 엎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만 달라진 거지 얘를 거치지 않고 등기 넘어가면 얘가 제재받는 건 별개로 하고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한번 이렇게 출제하고 이 등기는 무효다라고 해서 틀리게 한번 냈어요. 실체관계만 존재하면 등기는 유효하고 우리가 유증 볼 때 뭐라고 봤냐면 유증도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이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죽으면 A라는 건물을 내 친구 을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유증이죠? 특정 유증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근데 포괄 유증을 했다면 나의 전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했다면 그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괄 승계는 등기하지 않고 또는 A 회사를 B 회사가 합병할 때 이때도 등기하지 않아도 전부 다 합병이 되면 등기를 없이 다 소유권은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포괄 승계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상속, 포괄 유증, 합병 이런 게 있고요. 공용징수 이건 뭐 특별하게 보실 거 없어요. 수용. 예를 들어 국가가 토지를 수용했다라고 하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등기시가 아니라 보상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개시일에 수용하기로 정해진 날에 소유권이 바로 넘어와요. 등기 필요 없고 여기서는 조심하실 점이 판결인데 판결은 기본적으로 확인 판결이 있고요. 이행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어요. 판결의 종류로 보면 여기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이 형성 판결밖에 없어요. 얘는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범위에서 보는 형성 판결은 뭐가 있냐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습니다. 확인 판결이 났다는 건 원고가 확인의 소를 제기한 거죠. 그럼 확인 판결이 나는 거고 그럼 이행 판결이 났다는 건 어떤 소송을 한 거냐면 이행의 소를 제기한 거고요. 형성 판결이 난 것은 형성의 소를 제기한 거죠. 하나만 한 소리 하고 있죠. 예. 그 판결은 그런 거죠. 소송의 형태에 따라서 판결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냥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 이제 민사 소송하고 형사 소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사 사건은 소송 당사자, 소를 제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원고라고 부르죠. 소 제기한 사람. 그럼 소 제기 당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피고라고 부르죠. 원고와 피고 둘 다 민간인들이에요. 일반 사인들끼리 하는 거고 형사 소송은 다르죠. 형사 소송은 공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검사죠. 국가예요. 국가. 그러면 공소 제기를 당한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피고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민사 사건은 피고인이라는 게 없는 거고요. 피고인이라는 건 형사 사건. 일단 범죄를 저질러서 이게 잡아가잖아요. 수사하고. 그럼 그때 단계를 피의자라고 부르죠. 피의자였다가 검사가 수사 끝내고 공소를 제기하면 그때 뭐로 바뀌냐면 피고인이 돼요. 이건 이제 개인들 간의 관계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이제 민사 사건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이 각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심리에 들어가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면 민사사건에서는 인용한다라는 말을 써요. 인용한다는 건 원고 승소를 의미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면 기각합니다. 이걸 이제 원고 패소라고 하죠. 각하라는 건 언제 하는 거냐면 각하라는 것은 소송 요건이 흠결되어 있거나 또는 뭐 소송 당사자가 잘못되어 있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 아무런 소송의 이익이 없다면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조사를 할 필요도 없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해요? 각하라고 해요. 근데 이 소송 요건을 갖췄다면 일단 심리에는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말하면 제가 시험을 봤어요. 올해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는데 제가 볼 때 민법 51번 문제가 이게 이상하게 냈어요. 그래서 제가 51번은 모두 정답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가 지금 올해 맞은 평균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37점이었어요. 37점 맞은 제가 이 한 문제가 모두 정답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제 말대로 이게 모두 정답이면 저는 합격해요 못해요?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 주장을 조사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 소의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 해버려요? 각하하고 제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각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59.9예요. 요거 한 문제만 맞으면 저는 합격이에요. 그럼 각하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뭐 한다고요? 심리에 들어가요. 심리에 들어가서 제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다라고 해요. 그게 원고 승소예요. 근데 제가 주장한 것이 틀리다라고 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각하는 거예요. 그게 원고 패소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소송인데 근데 판결의 종류로 시험에 잘 물어보는 건 얘랑 얘를 구별할 수 있느냐를 물어봐요.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원이 무언가를 이행하라고 판결을 했대요. 그럼 이행 판결이 났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합의가 있었으니까 이행을 하라고 하겠죠. 근데 형성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로서 권리가 변동되는 거예요. 그게 형성 판결이에요.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텐데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을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 공유하면 개인들마다 뭐가 다 있어요? 지분이 있죠. 근데 공유자가 더 이상 공유를 원하지 않아서 이거를 쪼개기로 합니다. 이걸 이제 공유물 분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갑은 이렇게 쪼개자고 하고요. 을은 이렇게 쪼개자고 해서 두 사람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럼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법원으로 가야죠. 그게 재판상 분할입니다. 그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판상 분할로 가면 법원이 모든 걸 조사해서 갑과 을의 토지는 이렇게 분할한다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내려져요. 그러면 이건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나면 등기하지 않아도 갑과 을의 토지는 분할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이 있는데요.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의 지분으로 현재 공유를 하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여기는 갑이, 여기는 을이 각각 단독 소유하기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했는데 을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손해인 것 같아. 이렇게 쪼개는 게 나았을 텐데. 그러니까 협의를 했던 을이 후회가 되니까 그날부로 전화기를 끄고 이제 잠수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갑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소송 내용이 판사가 알아서 잘 분할해줘 라고 소송을 제기할까요? 을이 협의를 이행케 해달라고 소송을 할까요? 이행케. 이게 바로 이행 판결이에요. 그럼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형성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돼요?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되고 이건 판결나도 등기해야 돼요. 구별되었어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공유물 분할 가서 중요하게 볼 건데 재판상 분할, 공유물 분할 청구라는 형성의 소를 제기할 때는 협의가 있었을 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협의가 없어야만 하는 거예요? 협의가 없어야만 하는 거고요. 협의가 있었다면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시험에 많이 물어봤던 건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을인데 이 매도인이 돈도 줬는데 끝까지 등기를 안 넘겨줘요.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일까요? 안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게 이게 이행 판결인지 형성 판결인지를 구분하라는 거야. 이행 판결이 형성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합의나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매매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판결 안 해요? 이행판.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판결은 무조건 다 등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뭐냐면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별되었어요? 예.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가족법상의 행위로 본다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혼을 할 때 제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이혼은 뭐겠어요? 그렇죠. 합의가 돼서 협의 이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재산 분할 어떻게 하고 양육권, 양육비 이렇게 협의가 되면 좋은데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있는데도 죽어도 이혼을 못 해주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협의가 안 됐으니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돼요. 그럼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면 법원은 갑과 을은 이혼한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이거 이행 판결일까요? 형성 판결일까요? 협의가 안 돼서 형성 판결이 이건 제 신분상의 형성 판결인 거고 이건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형성 판결이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그리고 경매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돈 다 내면. 매각대금, 완납시. 예를 들어 제가 경매 참가해서 제일 높은 가격을 적어냈어요. 높은 가격을 적어냈다는 것만으로 소유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언제 소유자가 되냐면 그 적어낸 돈을 매각대금,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 등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건데 이것 말고도 아까 보셨던 뭐 건물의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법률행위가 아니면 다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등기하면 돼요? 처분시에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하나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을 가지고 남의 땅에 건물을 지어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지상권은 약정, 계약에 의한 지상권이 있고요. 우리가 나중에 기본 강의 들어가면 보겠지만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도 우리 민법이 인정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직 우리 공부 안 한 거지만 제목으로만도 맞힐 수 있어요. 약정 지상권자면 을은 등기해야 지상권자예요? 안 해도 지상권자예요? 해야죠. 법률행위 계약했으니까 등기해야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법정 지상권자라면 등기해야 지상권자일까요? 안 해도 될까요? 법이 정하는 거니까 얘는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권을 가져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권이 병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법정 지상권자 을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대항해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어요? 등기 없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언제 등기하라고요? 처분시. 그럼 만약에 을이 A한테 건물과 지상권을 처분할 때는 자기 앞으로 지상권 등기를 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시에 등기하는 것이지 대항 요건이 아니다라는 점을 꼭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187조가
191쪽에서 이쪽에 걸쳐서 쭉 나와 있죠.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시방법 나오는데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지금은. 등기법에서 보실 거고. 193쪽 보세요. 193쪽에 물권의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물권이 소멸되는 원인은 가장 대표적인 공통적인 원인은 목적물의 멸실이에요. 건물이 멸실되면 소유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는 용익물권 같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하는 거고. 근데 소멸편에서는 우리 시험에 나오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밑에 2번 혼동이에요. 혼동. 191조를 보죠. 이거 혼동은 처음 볼 땐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수험상으로는 굉장히 공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조문을 봅니다. 191조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같이 귀속이 됐대요. 그럼 소유권이 큰 거예요? 다른 물권이 클까요? 소유권이 가장 큰 권리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는 다른 물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하는 거예요. 단서죠.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3자를 위한 규정이죠. 자, 갑이 을한테 땅을 빌려주고요. 지상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토지를 빌려 쓰던 을이 나중에 토지를 사요. 매수해서 을이 소유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필요 없는 권리는 뭐예요? 지상권이죠. 그러면 이 지상권이 소멸되는데 이 소멸되는 모습을 뭐라고 부르냐면 혼동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근데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 집을 제가 샀어요. 그럼 저는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라 그 집의 소유자죠. 그럼 뭐가 필요 없어요? 임차권. 그럼 임차권은 소멸되는데 그 모습을 혼동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혼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당사자들이 의사표시를 해서 소멸에 대한 합의를 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191조에서 이렇게 되면 소멸한다라고 정해놨죠. 그러면 이 지상권이 소멸되는 건 등기해야 소멸됩니까? 등기 없이 소멸됩니까? 등기 없이. 어디에 정해져 있으니까? 법에. 법률에 의한 변동이니까 얘는 등기 없이 바로 소멸됩니다. 그런데 얘가 소유자가 돼서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을 했는데요. 문제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요. 그럼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되는 거예요? 갑에게. 그러면 한 번 혼동으로 소멸했던 지상권은 영원히 소멸일까요? 부활해야 될까요? 부활해야겠죠. 그렇죠? 부활할 수 있다. 임차인이었던 제가 소유자가 됐어요. 임차권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근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돼 버리면 저는 길바닥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소멸되었던 임차권이 부활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원칙과 효력에 관한 내용인데, 근데 이제 단서 조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을이 병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데 뭘 저당 잡혔냐면, 자기의 지상권을 저당 잡힌 거야. 소위 권리의 저당이에요. 우리가 보통 저당권은 어디에 설정하죠?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하죠. 근데 저당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지상권이나 또는 전세권이라는 권리 위에 이 물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실행되면 경락위는 뭘 취득하는 거예요? 전세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게 권리에 대한 저당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럼 원칙은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순도로 소멸해야죠. 근데 이게 원칙대로 소멸되면 자, 지상권이 소멸돼요.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저당권의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두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저당권도.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아니라 건물을 산 거예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건물이 멸실돼 버렸어요. 저당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되면 누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까? 제3자죠. 그래서 좀 전에 191조 1항 단서에서 제3자를 위한 규정을 둔 거예요. 혼동으로 소멸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조문 다시 한번 볼게요. 193쪽에 191조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는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단서조항.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민법은 제3자를 위한 법률 규정만을 뒀는데 우리 학설과 판례는 이것을 확대 적용해서 제3자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본인을 위해서도 소멸을 막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건물이 있는데 갑이 소유자고요. A가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저당권자가 나중에 이 건물을 매수해서 A가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혼동으로 소멸하죠. 자기 건물에 자기 저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혼동으로 소멸되는 건 모든 물건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후순위 B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A가 소유자가 되었을 때 이 저당권이 원칙대로 소멸되어 버리면 2순위였던 B의 저당권은 계속 2순위일까요? 1순위로 승진할까요? 순위가 승진이 돼요. 그러면 누가 피해볼 염려가 생기죠? A, 소유권을 취득한 본인이 피해볼 염려가 생겨요. 이런 경우에도 소멸을 막아줍니다. 그럼 이건 지금 제3자를 위해서예요? 본인을 위해서요? 본인. 소유권을 취득한 자기를 위해서 소멸을 막아주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A가 지상권이에요. 근데 A가 이걸 매수해서 A가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원칙은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후순위에 B의 저당권이 있다. 자, 이 상태에서 A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이게 원칙대로 소멸되어 버리면 후순위에 있는 저당권이 선순위에 제한 물권이 없는 강력한 저당권이 돼버려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본인. 소유권을 취득한 본인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소멸을 막아줘요. 그럼 이거 두 가지 그림은 다 제3자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본인을 위해서 막아주는 건데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소멸하지 않으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보다 뭐가 있죠? 후순위자가 있죠. 그래서 후순위자가 치고 올라오거나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존속시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B가 매수해서 B가 소유자가 됐어요. 그럼 B의 저당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소멸은 이건 치고 올라올 게 없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매수해서 B가 소유자가 되면 B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결론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기보다 본인보다 여류의 권리. 그러니까 여류라는 게 이제 후순위를 말하는 거죠. 여류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요.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자기보다 여류의 권리가 있어요. 여류의 권리가 있으면 존속해요, 소멸해요. 자기보다 후순위가 있으면 존속하죠. 밑에가 치고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근데 나보다 후순위가 없어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소멸한다. 그러면 수험상으로는 되게 간단한 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보다 후순위가 있냐 없냐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후순위가 있으면 존속하는 거고 없으면 일반 원칙에 따라 소멸된다. 교재 한번 볼게요. 194쪽에 괄호 2번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인데 원칙은 소멸인데 2번의 예외. 기억해 보세요. 기억은 누구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은 제3자. 이게 법률 규정이고요. 니은에 보면 법은 정하지 않았지만 판례가 인정하는 거예요. 제3자뿐 아니라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속시킬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후순위. 오른쪽 판례, 오른쪽 박스의 제목을 좀 볼게요. 자신보다 여류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사례입니다. 자, 1번 보세요. 1번. 어느 부동산에 관해 자신의 근저당권보다 여류의 가압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근저당권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됐는데 후순위자가 있어요, 없어요? 써 있는 대로 보시면 여류의 가압류자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죠.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번에 볼게요.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이 소유자가 됐어요. 후순위자가 있어요, 없어요? 후순위 근저당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봐두시고 3번에 이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1번의 점유권, 첫 글자가 점유권이죠. 첫 단어가 2번의 광업권인데 광업권은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점유권은 혼동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권리라는 점만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다른 권리와 얼마든지 병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 책을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갖고 다니면 일단 뭔 인정이 되죠? 점유권. 근데 이제 도둑인 제가 반성을 하고 소유자를 만나서 돈 주고 다시 샀어요. 그럼 저는 이제 소유권자가 된 거죠. 그럼 점유권은 없어져요? 둘 다 갖는 거예요? 둘 다. 점유권은 얼마든지 다른 권리와 병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법 총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강론. 아까 쭉 적은 거 있었죠? 점유권, 소유권. 그리고 용익물권 뭐 있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인데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제 차례대로 점유권부터 저당권까지 7가지 물권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뭐 안 넘겨보셔도 나와요. 그냥 보세요. 195쪽에 점유권, 점유제도 나오죠. 설명드린 거예요. 2번에 본권과 점유권. 본권이라는 건 정당성의 문제라고 했고 점유권은 사실상의 문제라고 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점유제도의 예외, 관념하라고 하는데 점유보조자, 195조를 보죠.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자, 자기가 사실상 지배를 하긴 하는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인의 핵심어는 지시예요.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시를 내리는 사람만 점유자지 지시받아 지배하는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점유 보조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가게의 사장이에요. 사장. 을은 이 가게의 점원인데요. 이 점원은 아침 일찍 셔터 올리고 들어와서 손님 맞이하고 가게 물건 관리하고 밤에 셔터 내리고 집에 가요. 사장님은 그냥 하루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 가게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점원이에요. 점원. 그럼 우리가 공부한 바에 하면 얘가 지배하고 있으면 얘한테 점유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민법은 이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을 줄 수 없고 누구에게만 주겠다는 거예요? 사장, 점유주에게만 주겠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얘네 둘의 관계는 사회적 의미에서의 지시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얘가 지배를 하고 있지만 지시를 받아서 지배하고 있다면 얘한테는 점유권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보조자에게 점유권을 주면 오히려 분란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얘가 점유자면 얘도 뭘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아까 점유자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점유자면 사장님이 가게에 한번 들려가지고 난 껌이나 하나 씹어야지 하고 하면서 가게에 있는 껌을 지불이야 할 때 점원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이 사장님 딱 놔. 네.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분란의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에게만 주겠다는 거예요. 사장에게. 그러면 수험상으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그럼 점유자가 아니라면 점유보호 청구라는 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예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점유자가.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반환을 청구해요. 그럼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현재 목적물의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A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의 소유자인데 이 A 소유 물건이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이 가게에 있었대요. 그러면 이 A가 야, 내 거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를 을에게 해야 해요? 갑에게 해야 돼요? 갑에게 해야죠. 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점유자가 누구니까? 사장이니까. 그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그 주체가 될 수도 없고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 수험상으로는 그게 핵심이고요. 그 196쪽에 맨 밑에 점유보조자의 지위가 나오죠. 첫째 줄 마지막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방해자에 대하여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점유보호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지도 않는다. 이게 핵심이고요. 오른쪽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4조 간접점유를 볼게요.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자, 법률 관계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다 보신 거고요. 질권도 봤죠. 그 다음에 사용대차, 임대차가 나오는데 사용대차랑 임대차는 남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라고 했죠. 차이점은 뭐였냐면 임대차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가, 차임 내야죠. 사용대차는 공짜고. 그래서 임대차하고 사용대차는 남의 물건을 빌려 쓴다는 건 똑같은데 다른 점은 뭐밖에 없어요.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임치라고 나오죠. 임치계약은 보관계약이에요. 보관계약. 그래서 물건을 맡기는 사람을 임치인이라고 부르고요. 물건을 보관해 주는 사람을 받을 숫자 써서 수치인이라고 불러요. 임치인, 수치인. 그럼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이 법률 관계들의 공통점은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법률 관계요. 돌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간접점유란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임대차를 해줍니다. 그래서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직접적인 점유자는 바로 임차인이겠죠. 근데 이 임차인이 직접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면 임대인으로부터 나온 거고요.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야 돼요? 갑에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해왔고 앞으로도 점유할 텐데 임대차 기간 동안 점유권을 상실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얘를 보다 두텁게 보호를 해주려면 임대차 기간 동안에도 넌 여전히 점유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얘가 직접 점유하고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간접 점유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간접 점유가 인정이 되려면 갑과 을을 연결해주는 이런 법률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사용대차, 임대차.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불러요. 점유 매개 관계. 그러니까 점유를 연결해주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 점유가 인정되려면 을에게 넘겨주고 끝나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어야 돼요? 돌려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접 점유가 인정되려면 이 매개관계의 기초에서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반환 청구권이 인정돼야만 간접 점유가 성립이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하나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을한테 매매를 해서 목적물을 넘겨줍니다. 그럼 매매해서 물건을 인도하게 되면 이 넘겨준 매도인은 간접 점유자일까요? 아닐까요? 매매를 해서 얘한테 넘겨준 매도인은 간접 점유자야?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없잖아요. 매매는 얘한테 넘겨주고 끝나는 거지 이런 임대차나 전세권처럼 돌려받을 수 있는 매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갑은 그냥 점유의 상실이 될 뿐이에요. 간접 점유가 되려면 이런 법률 관계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러면 간접 점유는 또 수험상으로 중요한 건 점유 보주자는 점유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간접 점유자는 얘는 점유자야. 그러면 이 간접 점유자가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점유자라고 하면 항상 누구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접 점유자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상속인의 점유가 있죠. 상속인의 점유는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갑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을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을 받으면 소유권을 아까 취득한다고 했죠. 그럼 점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점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은 을이 현실로 인도를 받았을 때예요? 사망시라는 거예요. 사망시에 을이 바로 점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을이 점유권을 승계하려면 갑의 사망 사실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몰라도 되는 거야. 알 필요도 없는 거야. 만약에 지문에 상속인은 갑이 사망하면 인도를 받지 않아도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점유를 취득한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렸죠? 실제로 을은요, 이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수도 있겠죠. 얘가 맨날 집에 가서 아버지 남는 거 없나? 맨날 이러니까 아버지가 건물 하나 사셨는데도 얘한테 얘기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망과 동시에 점유권과 소유권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현실적인 점유예요? 점유가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관념. 그래서 점유의 관념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간접 점유자 갑도 현실적인 지배 안 하잖아요.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점유의 관념화라고 하는 거고요. 세 가지를 보셨어요. 다음 페이지까지 198쪽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주점유라는 건 뭐냐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예요.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자주고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라고 불러요.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누는데 이걸 왜 나누느냐? 제일 중요한 건 취득쇼 때문이에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취득쇼를 공부할 텐데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예요. 근데 을이 갑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게 되면 을은 점유 취득쇼를 완성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 245조에서 얘가 이런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은 지금 누구한테 있다고요? 갑에게 있는 건데 을이 이런 요건으로 갖췄다면 갑에게 등기를 받아올 수 있어요. 누가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을이. 그러면 을이 갑한테 아저씨 내가 소유의사로 이렇게 20년간 시효를 완성했어요. 등기 주세요. 라고 하면 갑이 줄까요? 안 줄까요? 갑이 고생이 많으셨네 이러면서 줄까요? 안 주겠죠. 안 주면 결국 을은
취득쇼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소송 제기했을 때 을이 이 요건을 갖췄다면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기라고 판결하는 거고요. 이 요건을 못 갖췄으면 등기 못 받아오는 거죠. 근데 이 재판에서 거의 쟁점이 되는 건 바로 소유의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예요. 평온 공연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평온하고요. 웬만하면 공연하다고 다 봐줘요. 평온이라는 건 평화롭고 온화하게. 반대말은 뭐겠어요? 안 평온한 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폭력, 강폭 이런 것들이 반대고요. 공연하다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라는 거야. 그러면 공연의 반대말은 숨겨서 비밀로, 숨겨서 비밀, 숨길 은자, 비밀할 때 비자. 그래서 은비에 의한 점유가 공연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니까 폭력을 쓰지 않았다면 다 평온으로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니까 다 공연하게, 공공연하게 점유하는 걸로 대부분 다 돼요. 물론 이제 기간이 몇 년째냐 그거 가지고는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실질적인 싸움은 여기서 벌어져요.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그럼 이제 법원이 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80년부터 2000년까지 취득시효 기간을 완성했대요. 그럼 법원은 그럼 아저씨 80년에 왜 점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을이 내가 그때 돈 내고 샀어. 돈 내고 샀는데 깜빡하고 등기를 안 했어. 이럽니다. 그럼 돈 내고 샀다면 소유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또는 내가 증여를 받은 땅인데 내가 깜빡하고 등기를 못했어.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소유의사가 있고요. 내 땅이랑 교환했어. 이런 게 밝혀지면 자주예요. 그럼 취득시효가 완성돼요. 등기 받아와요? 근데 20년 전에 왜 점유했어? 그랬더니 빌렸지 이럽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전세권. 그럼 빌렸다라고 하면 얘는 소유사가 있다라고 볼까요? 없다라고 볼까요? 없다. 이건 타주점이에요. 이렇게 인정되면 절대 취득시효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원이 얘가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모든 사정을 통틀어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소위 객관설의 입장이에요. 우리 시험에 뭐라고 하냐면 자주와 타주의 구별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구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OX예요. 틀려요. 점유자의 주관적인 내심 의사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외형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요. 제가 임차인이에요. 그럼 제가 임차인이면 저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임차인이면 타주죠. 근데 제가 임차인인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임대차는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가질 생각이었어 라고 하면 자주로 인정해 준다는 거 안 해준다는 거야? 아니죠. 그건 네 생각인 거고 우리 법원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외형을 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취득시효 사건은요. 아무리 짧아도 수십 년 된 사건이에요. 20년 완성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주로 인정할 것이냐 타주로 인정할 것이냐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우리 민법이 자주. 우리 민법 좀 이따 볼 텐데 197조 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분명하지 않으면 자주로 인정이 된다. 취득시효 사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하고 나면 가끔 물어보시는 게 수업을 듣다 보니 갑자기 시골에 두고 온 내 땅이 생각나요. 시골에서 오시면서 그 현지인한테 맡겼어요. 맡기면서 그것도 뭐 잘 알아서 그냥 쓰시고 뭐 1년에 쌀 한 감 하나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 지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 사람이 저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둘이 무슨 계약한 거야? 임대차 계약한 거예요. 임대차. 또는 제가 오면서 그거 뭐 땅 얼마 되지도 않는데 알아서 편하게 잘 쓰시고 그냥 운영관리 잘 하세요. 무슨 계약한 거예요? 사용대차 계약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점이니까? 타주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을의 입장에서도 갑이 이렇게 공짜로 써주고 하는 게 고마우니까 별 문제도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 많이 생기냐면 을이 사망했을 때요. 을이 사망하면 이제 을네 집 자식들이 상속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속인이 나오면 딴소리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저씨 왜 그러셔? 내가 우리 아빠가 돈 내고 사는 거 봤는데 이러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뭘 주장하겠다는 거예요? 자주점유로 취득쇼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옛날에 이 을이랑 빌려쓰기 할 때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가 있어요. 그럼 문제 될까 안 될까요? 그럼 그 계약서 이마에 딱 붙이면 소송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은 무지하게 지났는데 아무런 증빙 서류가 없어요. 그럼 얘는 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주점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서식화해 두는 게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감정상 또 서식화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친구가 돈 좀 빌려달래요. 그럼 돈 빌려주면 담보는 몰라도 최소한 뭐는 받아야 돼요. 차용증은 받아야죠. 그럼 야, 차용증 좀 나 못 믿냐 이러면 그냥 안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서로 못 믿어서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분쟁에 대비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서류화해 두셔야 되겠죠. 분쟁이 안 생기게. 요건 이제 나중에 취득시효는 나중에 뒤에 세부적으로 또 볼 거고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198쪽에 구별 기준이 2번이 나오는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끝에서 둘째 줄에 보세요. 끝에서 둘째 줄에 따라서 점유 권원이 매매, 교환, 증여인 경우에는 자주점유이고 임대차, 전세권, 분묘기지권, 명의신탁이면 타주다. 분묘기지권은 나중에 우리가 뭐 특수지상권이나 또는 중개사법 시간에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조상님의 묘를 설치하고 이용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남의 땅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주가 아니라 타주점유가 되고요. 명의신탁은 뭐 많이 들어보셨죠? 갑이 을한테 자기 부동산인데 말 그대로 명의를 맡기는 거죠. 명의를 신탁해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었다. 현행법상 현재 명의신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무효로 되고 처벌되죠.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그러면 명의신탁을 해서 이 보관하는 사람을 수탁자, 얘를 이제 신탁자라고 하는 거죠. 수탁자가 갑의 부탁을 받아서 인도받았다. 이거 자주점유일까요? 타주점유일까요? 갑이 을한테 야 이거 네가 좀 맡아줘 라고 줬대요. 그럼 당연히 타주점유죠. 이런 경우에는 100년을 점유해도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시효 취득하려면 반드시 자주점유가 기본 요건이고요. 자, 오른쪽에 3번에 보면 자주점유의 추정이죠. 그 다음에 밑에 점유권의 효력이 나오는데 1번 보세요. 점유의 추정적 효력. 197조 1항. 197조 점유의 태양이라고 되어 있죠. 태양이라는 건 뭐 형태, 모습 이런 건데 1항을 보시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게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일단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4가지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 분명하지 않으면 뭐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주로, 소유의사. 근데 하나 유의하실 점은 무과실은 없어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장자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무과실의 추정은 없다는 점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 나올 때는 쓱 묻어서 나옵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 및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무과실은 추정 안 돼요. 추정되는 건 민법이 4가지를 정해놨고요. 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선의 점유자가 소송에서 졌어요. 지면 뭘로 바뀌냐면 악의로 바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 바뀌느냐가 중요한데 언제 바뀌는데요? 소재기시예요. 소재기시. 그러니까 패소 판결시라고 하면 틀립니다. 패소 판결시가 아니라 소가 제기되었을 때. 점유 개시시 이래도 틀리겠죠. 점유 개시시나 패소 판결시가 아니라 소재기시니까 그 점 조심하시고요. 밑에 점유계속의 추정 198조 전후 양씨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198조는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취득쇼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 점유취득쇼가 완성되려면 도중에 점유가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점유가 계속돼야 됩니다. 근데 이 갑이 20년 동안 점유를 계속 해왔다는 걸 일일이 입증하는 건 어렵겠죠? 예를 들어, 야, 너 95년 4월 15일 날 점유한 거 입증해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갑이 일일이 입증을 못해요. 그래서 입증 곤란으로부터 구제를 위해서 뭐만 밝혀주라는 거예요. 전하고 후하고 양시점만. 전후의 양시점만 밝혀주면 가운데 건 입증 안 해도 계속된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 이게 198조의 취지가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0조가 나오죠.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권리적법의 추정인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 조심하실 점 뭐냐면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그걸 점유에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점유에. 그러면 점유로 공시되는 물건은 뭐예요? 물건이래 봐야 동산부동산인데 둘 중에 점유로 공시되는 건 뭐예요? 동산이겠죠. 부동산은 뭐가 있으니까? 등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200조는요. 동산에만 적용되는 조문이에요.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부를 보면 되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첫째 줄에 점유자의 권리적법 추정에 관한 제200조는 동산 점유에 한하여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점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입문 과정에서는 안 보고요. 뭘 볼 거냐면 그 204쪽에 점유보호 청구권이 3번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